제947회 정식 프로그램은 건강보험 재정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발표하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석 보사연의 선임연구위원이십니다. 박수로 환영시 부탁드립니다. 신영석 박사님은 노던 일리노이 유니버시티에서 경제학으로 박사를 취득을 하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이시고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초보장, 사회재정 이쪽에 주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토론하실 분 두 분도 함께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박수로 먼저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국장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박민수 국장님은 저희 서울대 경제과를 마치시고요. 미국 리하이 대학에서 MBA를 하시고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의 정책국장으로 계십니다. 주미대사관, 보건복지관 역임하시고 청와대에서도 근무하셔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음 이태진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부탁드립니다. 이태진 교수님도 저희 서울대 경제과를 마치시고 보건대학 석사, 그 다음에 맨체스터에서 헬스 서비스 매니지먼트로 박사를 취득하시고 현재는 보건대학 교수님으로 계십니다만은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부회장, 보건복지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의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건경제학, 그 다음에 리퍼블릭 코리아 헬스 서비스 리뷰 등의 저서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표하실 분, 토론하실 분 한 20에서 25분 발표하실 분은 토론하실 분 한 10분 이내로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시작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파워포인트 쓰실 겁니까? 예. 앞에 화면이 있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보건사회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영석입니다. 오늘 제가 의뢰받은 주제는 이제 건강보험 재정인데요. 재정 이렇게 재정을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은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걸쳐서 또는 조금 더 확대하면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걸쳐서 다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논의가 될 만한 것들 일부 조금 발췌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슬라이드도 거의 40쪽이 넘고 그래서 시간이 20분, 25분 내에 하려면 굉장히 촉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보다는 그냥 말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건강보험이 1977년에 도입돼서 만 40년이 경과를 한 상태고요. 89년에 이제 전국민 의료보장, 77년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89년부터는 전국민 전체 다 확대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작년 기준으로 우리 이제 건강보험을 통해서 지출한 금액이 60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모든 제도 중에서 1년 소요액이 가장 큰 재정 소요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제도가 건강보험이 있고요. 또 어느 제도보다도 이 건강보험은 전 국민 누구든지 다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제도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뜻을 또 모아야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간단하게 보면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 부가 기반을 넓혀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전 국민이 이게 당사자이기 때문에 굉장한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정책 이렇게 개선 개편할 때마다 그거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런 떠나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이제 그런 주제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대략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이제 놓여 있는 환경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현재 상황, 재정 관련 건보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게 미래 이제 포캐스팅 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나와 있고, 이걸 근거로 현재 우리 그 재정 소요 구체적으로 이제 항목별 좀 보면 어디 어느 지점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또 외국과 비교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좀 방향 설계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차원인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것 같지만 이제 중간중간 제가 보기에 이 정도는 조금 이야기해야 함직하다, 그런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다른 분야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저성장 이런 것들 다 이야기되고 있는 건데, 특히 이제 건강보험에 문제가 되는 게 고령화입니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의료 수요가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 베이비붐 세대로 일컬어지는 그 계층들이 지금 현재 이제 은퇴를 본격화하고 있고, 아마 이제 그 그룹들이 의료비 증가 속도에 아마 더 속도를 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2017년도 기준으로 불과 한 14% 정도 65세 이상 인구 이렇게 정도 되는데,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0%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앞으로는 그 속도가 더더욱 빨라져서 2025년 정도면은 이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아마 20%, 전 국민이 20%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 전체 소요 재정의 반 이상을 노인들이 사용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재정 관련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건보 지금 남아있는 돈이 한 2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보 역사상 유례없이 지금 많은 돈이 쌓여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1년 소요액이 작년 기준으로 이미 60조를 넘어섰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20조가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작년 기준으로 보면 5조 넘게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20조라 하면 한 4달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적정 규모 쌓아있는 적정 규모에 대한 논란도 있고, 일부에서는 이건 너무 많이 쌓아놓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의제기도 하고 있고, 뭐 등등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 중에서 건보 이제 재원 그 확보 과정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험료 수입이 법적으로는 한 86% 정도, 그다음에 정부가 회계로 지원하는 게 한 13, 14%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보험료 수입이 거의 뭐 한 88% 정도 됩니다. 88 국고 지원이 원래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명문으로 보면 보험료 수입의 5분의 1, 그래서 전체 재정으로 보면 6분의 1을 국고에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범위 이내에서라는 그런 문구들이 달려 있습니다. 국가 예산 재정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꼭 6분의 1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꼭 법을 어겼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고요. 그러니까 좀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고 지원 규모가. 근데 실제 이제 일반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 재정의 16, 7%는 내줘야 되는 게 아니냐, 6분의 1은.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정부 재정당국에서는 한 12% 정도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그 차액이 상당한 정도로 있어서 건보 재정을 안정화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뭐 이런 또 논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우리 저출산 시대에 접어든 게 지금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합계 출산율이 한 번도 1.3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20년, 30년 후에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생산활동해야 되고 이런 계층이 줄어드니, 그러니 이제 우리 인구 구조를 보면 아마 작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
5명 정도가 벌어가지고 1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구조지만 2050년, 60년 가면 이제 그 부담이 4배 이상 증가를 현행 체계가 그대로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어서 그건 뭐 어떻게 이게 지속 가능하지 이제 이런 우려들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아마 오늘의 주제도 이렇게 선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떻든 건강보험공단에서 추계한 거에 의하면 이제 이 내용은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 향후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소위 문케어라고 불리우는 내용에 소요되는 재정이 5년 동안 30조 6천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보험료 일부 인상을 하고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20조 돈에서 반 정도는 거기다 투여를 하고 그리고 이 정부가 끝나더라도 10조 정도는 남겨가겠다 하는 게 이제 현재 정부의 발표 내용이었고요. 그걸 기반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추계한 내용이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든 10조 남짓은 가지고 가겠다 2023년에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건강보험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처음으로 발표가 됐는데 그 5개년 계획에서는 기존의 문케어 외에 추가로 알파 형식의 보장성 확대 계획을 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 정부 출범할 때 대비 이 정부 끝날 때 기준으로 보면 연 단위로 한 8조 1천억 정도가 1년에 추가로 들어가는 이제 보장성 확대 계획이 소위 말하면 문케어인데 이번 여기 5개년 건보 5개년 계획에서 추가로 보장성을 일부 더 넣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9조 5천억 정도가 2017년 대비 2023년부터는 추가로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보험료 수입 있고 국고지원금, 담배부담금, 소위 이제 담배부담금은 법적으로 국고지원 플러스 해가지고 보험료 수입의 5분의 1 이런 정도 이렇게 할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이 우리 도입 이후 한 번도 이렇게 대규모로 재정 누적 흑자가 쌓여인 적이 없습니다. 2001년에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발생한 적도 있고 그 말은 쌓여있는 돈이 없어서 국민들은 진료를 받는데 공급자들에게 제공할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은행에서 차입하기도 했었고 이런 기억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의료에 대한 수요가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건강보험 재정 연평균 증가율이 한 11% 남짓됐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뭐 우리보다는 많이 낮지만 한 4%, 5% 정도 이런 정도 증가를 해왔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한 2011년부터 한 14년, 15년까지 우리나라 연평균 증가율이 한 6% 정도로 급속히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한 4, 5% 증가해오던 게 2% 뭐 이렇게 많이 줄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작년부터 세계적으로 다시 이제 의료 쪽 재정이 지금 증가하는 그런 모양새를 떼고 있습니다. 그런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든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들이 뭐냐, 또 우리나라 것이 다른 지표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GDP가 2011년 이후에 연평균 약 5% 증가, 물가 수준 얼마 증가, 진료비는 얼마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지금 테이블에 거기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이제 보험료 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8.59% 정도.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돈이 한 20조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 전체 재정 지출은 가입자 수 곱하기 1인당 급여비가 될 텐데, 이제 1인당 급여비는 국민이 1년에 평균 몇 번 병원을 방문하느냐 하는 게 이제 내원 일수가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하루 방문할 때마다 평균 진료비가 얼마냐 이렇게 곱하게 되면 총 지출이 되는 건데, 거기서 내원 일수는 통상 이제 가입자들의 소득이나 노령화 정도 또는 공급자들의 유인 수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는다 알려져 있고요. 내원일당 진료비는 이제 전년도 대비 수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또는 진료 강도를 얼마나 세게 했느냐 뭐 이런 등등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도별 진료비 그다음에 내원일당 진료비 이런 내용들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정도고요. 전체 인구로 봤었을 때 적용 인구 때문에 증가하는 기여도는 한 8.5% 정도 되고요. 내원 일수 증가는 18% 정도, 나머지 내원 일당 진료비, 즉 그러니까 수가 그리고 진료 강도가 세진 것 이런 것들이 진료비 증가에 한 71% 정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65세 미만과 이상을 조금 구분해 보면 그러면 조금 더 특성이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65세 미만은 내원일당 진료비가 대단히 높은 기여를 하고 있는 반면에 노인들 65세 이상은 상대적으로 이제 적용 인구 그만큼 급속도로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우리 거기 가격을 보시면 여기 이 테이블에서 2013년도에 증가율이 4.5% 쭉 해서 2017년도에 4.7%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가격이라는 게 우리가 병원을 이용했을 때 지불하는 수준 정도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가격이 통상 지금 우리나라 행위가 한 5,800개쯤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병원에 갔었을 때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불 단위를 5,800개로 쪼개져서 보상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찰을 받을 때 얼마 지불하고 또는 어디 처치를 받을 때 얼마, 수술을 받을 때도 그게 이제 구분돼서 쪼개가지고 행위별로 서비스가 제공될 때마다 지불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불 보상 방식 이름을 행위별 수가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800개 정도 행위별로 자원 투입 기준으로 상대 가치라는 걸 정해놓고 있습니다. 기준 밸류를 정해놓고 파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거보다 자원 투입이 더 된다, 즉 의사들의 시간 투여가 더 된다 또는 강도, 의사들의 스트레스, 업무 강도가 세다 이러면 점수를 조금 더 높게 부여하고 아니면 더 낮게 하고, 이렇게 해서 5,800개 행위에 대해서 높낮이를 쭉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행위별로 점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매년 물가 인상률의 변동 등등을 반영한 게 이제 환산지수라고 있습니다. 그 상대가치 점수,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에다가 곱하기 환산지수를 하면 그게 가격이 되는 건데, 그럼 매년 환산지수 증가율이 얼마냐? 그게 이제 그 테이블에 보시면 2017년도에 한 2.4% 전년 대비 올랐다 이런 이야기고요. 상대가치는 각각 개별 행위별로 5,800 행위별로 점수가 주어져 있는데, 그 점수의 증가 폭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상대 가치는 크게 변동이 없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매년 이렇게 환산지수 못지않게 증가를 해왔던 게 사실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수량으로 조금 구분해서 정리한 건데, 상대 가치나 환산지수 개념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상대 가치가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든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행위료가 많이 증가하느냐 아니면 약품비나 치료 재료가 많이 증가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인데, 거기 가운데 빨간 걸로 돼 있는 게 이제 행위료인데, 그게 지난 5년간 한 8.7% 이렇게 가장 높게 증가를 해왔다 이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료 수가 지수하고 물가 지수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
어떻든 우리 일반 소비자 물가 상승폭보다는 의료 수가 인상률이 훨씬 더 높더라, 이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2년도 기준으로 2017년도에 수가 지수는 119.5, 물가 지수는 106.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세분화하는 내용들이 여기 이제 돼 있는데, 여기 아마 테이블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테니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행위 관련 부분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나머지 행위를 제외한 약이나 재료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진료 행태별 변화가 어떻다, 이런 것도 시간 되시면 한번 뭐 입원이 어떻고 외래가 어떻고 요양기관 종별로 상종, 종합, 뭐 병원, 의원 이런 차이가 어떻게 나타난다, 뭐 이런 정도 내용인데,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참고로 OECD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소개 말씀을 드리면, 노인 인구 비율은 아직 우리가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좀 낮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 기준으로 한 13% 이게 저기 지금 숫자가 제가 잘 아니, 거기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3점 몇 프로였는데 저기 제 눈에 지금 18점 몇 프로로 보여가지고, 여기 책자에는 13.2%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조금 제 눈에 18로 돼서 이렇게 안 높은데, 그래가지고 책자에 13.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OECD 평균이 16.9%로 되어 있고요. 노인 인구 비율은 아직 많이 낮은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입원 일수, 랭스 오브 스테이 재원 일수 보면 우리가 18.1일로 OECD 평균 8.4일에 비해서 2배 이상 높게 입원하고 있고, 의사 방문 횟수도 2배 이상 높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THE로 되어 있는 거는 Total Health Expenditure입니다. 1인당 의료비 지출을 거기 PPP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 퍼처싱 파워 페리티를 이용해 가지고 조정을 하면 우리가 한 2,600, 700 정도 되고 OECD 평균이 3,900 정도 되더라, 이런 이야기고요. GDP 대비 이제 의료비, 경상의료비 지출 비율이 2016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7.34%, OECD 평균이 한 8.9% 되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OECD보다는 좀 낮지만, 아시다시피 노인 인구 비율이 좀 아직도 많이 낮고, 그리고 이제 소득 수준이 아직도 OECD 평균보다 조금 낮고, 이런 상태여서 결코 의료비 지출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요거를 OECD 자료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밑에 있는 이제 그 그림표상에서 OECD 에버리지라고 되어 있는 건, 저거는 횡단면 자료입니다. 노인 인구가 변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노인 인구가 다 분포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재원 일수가 얼마다, 그거를 추세선을 그어보면 저렇게 표시가 되는데, 빨간 거는 우리나라 타임 시리즈 데이터입니다. 매년 우리가 노인 인구 비율이 달라지면서 거기 입원 재원 일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 OECD 평균을 기준으로 저런 정도 앞으로 우리가 급속하게 아마 노인 인구 비율이 늘어날 텐데 어느 속도로 가겠구나, 그거를 이제 예측해 보려고 같이 한 거고요. 똑같이 의사 방문 횟수도, 근데 우리나라는 훨씬 기울기가 OECD 평균보다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인당 의료비는 아직까지는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좀 낮지만, 거기 이제 기울기, 그 가파른 정도가 지금 굉장히 OECD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조만간 OECD 평균을 추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OECD 평균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떻든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병원 이용도 자주 하고 입원도 길게 하고, 반면에 의사 수는 작고 간호사 수 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 1인당 기준으로 보면 OECD 평균 다른 나라 의사에 비해서 내원 환자가 3.34배 많고, 간호사 1인당 입원 환자는 2.82배 많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의사 수, 간호사 수는 작고 입원량 방문일 수 같은데 의사 1인당 의료비 지출로 보면 거의 100%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출은 지출대로 다 하고 있는 편이다. 이런 거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든 중장기적으로 내원일수, 입원일수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의사, 간호사 확충할 지금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있는데 이게 수가 보상 정책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겠다. 자원 정책도 뭐 시간이 지금 급속도로 가고 있어서 독일, 프랑스 상황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이제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재원 확보 측면에서 부가 기반을 조금 넓혀야 될 것 같고, 당연히 보험료를 일부 인상할 수밖에 없고 국고지원금 조금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거시적으로는 비용 조장적 지불제도 이런 것들, 전달체계, 공급체계 합리화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시간이 지금 다 돼가고 있어서 우리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맨날 전달 체계라 그래가지고 아프면 먼저 동네 의원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의뢰서 받아가지고 상급병원 가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점점 고급 의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KTX 발달하면서 지방에서 다들 서울로 최상급 병원으로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비용 비싼 데 와가지고 그러면 필요 이상의 자원 소모가 비싼 데로 낭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가 국민 정서만의 문제인 것이냐, 이게 비정상인 것이냐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수가 정책을 보면 대부분의 정책 결정들이 상급 종합병원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MRI 기계라는 게 대단히 비싼데 만약에 서울 무슨 삼성병원에 MRI 기계가 있고 무슨 지방에 무슨 전남대나 부산대 MRI 기계가 있다 그러면 삼성 거기 MRI 기계는 24시간 돌아갑니다. 근데 지방에 있는 데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루에 뭐 4-5시간 돌아가는 정도. 그러면 단위당 단가가 어디가 저렴하겠습니까? 당연히 빈도가 많은 데가 저렴하지 않겠습니까? 수가를 결정할 때 어떻게 되느냐. 2개, 3개 지방에 있는 거 다 해가지고 평균 내에서 수가를 딱 결정해서 줍니다. 그러면 빈도가 많은 데는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관 간 양극화가 극명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병상이 OECD 평균보다 많다 그러는데 당연히 많죠. 근데 지방에 있는 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어렵게 됩니다. 양극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지방은 거의 민간 병원들인데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정부 정책에 의해서 기관을 운영하려면 인력은 이 정도 고용을 해야 돼. 장비는 어떻게, 시설은 어떻게 다 기준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들을 안 지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밀양 세종병원 그 화재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근데 그때도 보니까 간호사 수가 이 많은 환자하는데 이거밖에 고용을 안 해. 그러니까 지방의 어려운 병원들은 이런 정책 때문에 점점 인력 고용을 안 하거나 필요한 시설 투자를 장비를 유지하지 않거나 이렇게 가지고 수지 타산을 맞추는 그러면 이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 질은 점점 형편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지방에 있는 분을 또다시 상급병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드는 거냐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수가 정책도 바꿔야 되고 우리 지금 전달 체계 말로만 한 20년 넘게 떠들었는데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고 국민들은 믿을만한데 지금 소득이 조금 올라왔으니 그러니 웬만 정도는 내가 조금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생명과 직결되는데 부모님한테 어디 여기 의원에 가서 동네에 가가지고 받으십시오 보다는 서울대병원이나 어디 아산 삼성 모시고 가야 내가 자식 대우리를 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점점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또 한 가지 문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이제 민간이 시장의 공급을 거의 80% 90%를 하고 있고 반면에 국가 공공 부분이 나서서 이제 정책을 통과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지점 민간이 시장에 진입했다는 것은 여기서 뭔가 얻어갈 게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들어오는 건데 정부가 가격으로 낮추고 여러 가지 정책 규제를 갖고 있으니까 모든 지점에서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은 공공이 공급하고 공공이 통제를 하니까 거기 뭐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되죠. 수가 낮추고 월급 정상적으로 주면 의사들 대부분 고용의사니까 크게 저항하지 않고 미국은 민간 주도
의료 시장이고 민간이 운영할 수 있으니까 시장 기준에 의해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트러블 없이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공공이 관장을 하는데 민간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은 내 자본 여기다 넣었는데 여기 당연히 더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통제를 하면 소위 풍선 효과라 그래가지고 이상한 이제 짓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 의료를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의료를 하는 사람들은 기관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면 내가 무슨 마늘 주사, 뭔 주사, 뭐 이상한 것들은 이제 많이 이런 것들은 결국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되면 옆으로 삐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체계가 지금 이제 오늘의 현실이란 말이죠. 근데 앞으로 우리 이제 고령화 인구 급속도로 늘어나고 재정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6.4% 정도 보험료를 내는데 법적 상한선은 8%고 우리 또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게 2016년도 기준으로 우리 국민의 부담률이 100을 별면은 26.5%를 세금이나 5대 사회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국민 부담률이. 근데 OECD 평균 보니까 34%쯤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의료 이렇게 그 고령화 속도도 거기보다 좀 더 낮고 그리고 북구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국민 부담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거기는 이제 그런 제도들이 완비가 돼 있다 조금씩 후퇴하고 있는 편이고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그건 16년도 기준이고 17년도부터도 더 많은 제도들이 추가로 더 알파로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28% 아마 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5대까지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국민이 부담하는 건 세금도 있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뭐 장기요양, 고용산지 여러 개 있단 말이죠. 국민연금도 소득 대체율이 낮으니 이거 올리라는 또 여러 지역들 또 그런 움직임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이 버는 돈 중에서 건강보험에 할애할 수 있는 포션이 얼마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무작정 이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우리 이게 낮으니까 OECD 차지하면서 낮으니까 무조건 더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일방적으로 주장할 그런 시점은 넘은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의 공약이 이제 원래 의도대로 완성이 되면 보장률이 70%쯤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나 지난번 정부 출범하기 전에 보장률이 62%, 3%쯤 됐는데 문케어를 통해서 70%까지 가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의구심도 있고 그렇지만 간다고 전제를 해도 그 다음 단계 우리가 2022년에 또 대선이 있을 텐데 그때 또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공약이 난무해 버리면 그리고 또 그게 제도화 된다면 굉장히 어려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니 이제 이거를 우리 국민의 부담 정도를 감안해서 적절하게 그래서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기재부 재정당국인 기재부에서는 2012년부터 이런 이제 복지제도, 사회보험제도 다 해가지고 장기재정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될 것 같다. 그런데 정부 당국에서 가장 우려하는 제도가 건강보험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었을 때 가장 다루기 어렵다. 왜냐하면 의료 서비스라는 게 속성상 공급자들이 모든 걸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 통제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 우리가 지금부터는 면밀하게 특히 이제 제도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면밀하게 틀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 시간이 오버돼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시간을 더 드리면 좋겠다 싶으네. 자,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신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기 이제 학생들이 주로 계신데 이해하시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조금 쉽게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좀 바꿔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발표 내용하고는 약간 뭐 직접 관련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갈 때 인생에 중요한 몇 가지 터닝 포인트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 태어나면 아이들을 잘 돌봐야 되고 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 성장을 하면 이제 일자리를 잡아야 되고요. 결혼을 하려면 이제 집을 사야 돼요. 주거가 안정이 돼야 되고 또 이제 열심히 근로를 하면서 살다가 병이 생기면은 큰 돈 안 들이고 잘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면
또 안정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누구나가 다 겪게 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런 거를 국가 제도가 어떻게 케어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사회 안전망이고요. 오늘 다루고 있는 이제 건강보험은 그 중에서 건강의료와 관련되는 안전망이죠. 그래서 이것이 잘 닦여 있으면 큰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뭐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크게 추락하거나 뭐 그런 일이 없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안정감이 바탕이 됐을 때에 내가 본업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윈도우즈 개발자 빌 게이츠요 하고 뭐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인가요? 그 사람들이 다 하버드 중퇴하거나 나왔거나 뭐 이러죠. 집안도 다 좋습니다. 왜 그런 혁신들이 나오냐면 부모님들이 잘 사니까 되게 안정돼 있어요. 내가 하버드 졸업 안 해도 돼요. 예. 졸업 안 해도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유지해 나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거기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아주 세계적인 발명품들을 내놓는 겁니다. 그게 창의와 혁신이고요. 그래서 사회 안전망이라는 거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서 복지를 확대하면 복지병에 걸려갖고 망한다 이게 아니고 보다 더 창의적인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안전망을 갖추는 데는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죠. 그 비용은 우리가 십시일반 모으는 돈으로 하는 겁니다. 사회보장제도를 너무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 소규모로 친구들끼리도 계합니다. 야 우리 돈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걸로 여행 가자. 이런 계를 하죠. 이 사회보험이란 것도 결국은 그런 계하고 뭐 본질적으로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을 평상시에 조금씩 모아가지고 누가 아프면 그걸로 치료하자라는 것이 의료보험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라는 게 77년도에 우리나라에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그 동안에는 이게 이제 중병에 걸리면 별로 커버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감기 같은 건 다 커버해 주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평상시에 돈 내서 커버해 준다 그랬는데 진짜로 중병에 걸려가지고 돈 많이 들어갈 때는 정작 도움이 잘 안 된다 이런 비판이 많았고 그래서 그간에 이제 여러 정부 거쳐서 계속 이제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했죠.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게 했었고 또 지금 현 정부에도 뭐 문케어라고 해서 이렇게 보장성을 계속 확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신영석 박사님 발표하신 것처럼 재정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지출이 늘어나면 또 보험료도 더 올라가야 돼요. 보험료도 많이 내야 되고 지출도 늘어나고 뭔가 좀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기사에 보면은 정당 간에 뭐 그것이 재정이 안정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 갖고 막 공박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건보 재정의 확대 그리고 지출의 증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어떤 프레임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바라볼 것이냐입니다. 만약에 보장성을 많이 확대했고 그 내용의 지출의 내용이 다 필요한 의료 서비스들을 받는데 적절하게 썼다. 그러면 저는 그게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내가 개인 돈으로 냈어야 되는 돈이에요. 개인 돈으로 냈어야 되는 거를 보험료로 내서 대신 그걸로 커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수요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거면 지출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그것은 건전하고 문제가 없다. 특히 또 이렇게 의료 수요는 이제 늘어나지 않습니까? 고령화도 되고 또 개인들의 관심도 건강, 미용 뭐 이런 게 관심이 높아져요. 그래서 옛날보다 그 건강에 대한 수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요. 그러다 보면 약도 많이 쓰고 의료기기도 많이 쓰고 또 간호사도 고용하고 이렇게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료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이 GDP에 지금 한 9%, 8%, 9% 이런 정도 수준이죠. 근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의료비를 많이 쓰는 나라인 미국은 GDP의 18%를 씁니다. 거의 배 이상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게 국민 의료비라고 하니까 비용은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은 생산입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내 총생산 중에 18%를 미국은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8% 정도밖에 담당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계의 관점에서 나의 개인의 관점에서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줄이는 게 좋은 거지만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한편으로는 비용이고 또 뒤집어 보면
거기에는 일자리와 많은 산업 연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그래서 재정을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보건복지부에 지금 소속돼 있는데요. 가장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건 보건복지부 공무원이죠. 재정이 어려우면 보험료를 올려야 되고, 보험료를 올리려면 건정심에서 보험 가입자들과 또 이런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지부 공무원들이 제일 고민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직장에 다니시게 되면은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니까 보험료 올라가는 거 싫죠. 예,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재정에 대해서는 좀 분리해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주로 이제 우리 신 박사님께서는 지출과 관련되는 이 내용들을 주로 많이 발표해 주셨는데, 저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건보의 수익 구조 틀에 대해서 이제는 좀 고민을 할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보험은 이제 중요한 사회보험의 하나고요. 사회보험은 기본적인 틀이 뭐 근로자의 경우에 월급에 아까 국민연금 같으면 월급의 9%, 건보료 같으면 지금 6.4%인가요? 를 월급에서 원천 징수를 하는 것이죠. 주로 근로자의 소득에다가 부과를 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하는 겁니다. 당연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겠죠. 근데 이런 구조로 계속 그럼 앞으로 OECD 선진국처럼 지금 뭐 8% 이제 법에는 8%까지 돼 있는데 8%를 넘어서 9% 10% 이렇게 갈 거냐? 국민연금도 재정을 안정시키려면 9% 갖고는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9%를 넘어서 10% 12% 이렇게 계속 갈 거냐? 그럼 그거 다 합하면 아까 우리 GDP의 국민 부담률이 세금하고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6%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거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올라갈 때 이거를 계속 월급에다가 부과하는 이런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갈 거냐?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갈 때 그 경제적 효과는 어떤 것이냐?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뭘 지적하고 싶냐면, 보험료 지금도 총 수입의 86%가 보험료입니다. 한 12%는 국고하고 아까 담배부담금 이런 걸로 하고 있고요. 건강보험의 경우에. 근데 보험료를 더 계속 올리는 방식으로 가면 이 비율 구조는 거의 유지되거나 아니면 보험료 구조가 더 커지는 방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는 일자리에다가 페널티를 가하는 거다. 그래서 고용주하고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계속 이제 일종의 부담금을 매기니까 누구 하나를 고용하는데 상당히 고용주가 부담을 느끼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근본적인 구조 개선 고민이 필요하고, 지금 국가가 국고 지원이라는 형태로 일반 조세에서 재정 수입한 그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저는 1차적으로는 국고 지원의 비율을 지금보다는 좀 대폭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거예요. 필요한 재정 수입을 갖추는데 그것을 근로소득에서 가져올 건지 아니면 경제활동 일반 전체를 통해서 가져올 건지 그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의 어떤 왜곡 비용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는 너무 일자리에만 계속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일반 재정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일반 재정은 근데 저희가 매년 예산 요구할 때 기재부에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저희가 이렇게 예산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실링이라고 해서 부처마다 니네 부처는 이번에 내년 예산에 얼마까지 범위 내에서 요청해봐. 이렇게 실링을 정해줘요. 근데 그걸 넘겨서 요구를 하면 가혹한 보복이 들어옵니다. 보복이라 하면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여비, 뭐 회의비 이런 그 비용을 막 깎아요. 근데 그 조직을 운영할 때 그런 비용이 제일 이제 쓰라리거든요. 그게 깎이면 그러니까 그 실링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복지부 예산이 뭐 건보만 있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있고 뭐 온갖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 쓰는 예산들이 많은데 이 건보만 한정없이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년 수준의 범위 내에서 하고 어떻게 막 사정 해가지고 그거 유지를 해나가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조세라는 것의 증가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거든요.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갭을 그럼 어떻게 메꿔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는 좀 일반 조세 재원 전반에 대해서
뭐 이제 여러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서테스 방식으로 사회보장세 같은 걸 좀 도입을 해서 그걸 재원으로 해가지고 이런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에 쓰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앞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 공무원이 하기보다는 학자들이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좀 녹화도 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싶기도 해요.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 교수님, 신 박사님 여러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전제 말씀드렸잖아요. 지출하는 그것이 다 건전한 내용이면 문제 없다고. 근데 이제 사실은 실제로 현실에서는 건전하지 않은 내용들이 일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입자 같은 경우 어떤 분은 의료 쇼핑하는 분이 있어요. 아침에 병원 갔다 또 오후에 또 다른 병원 갔다 똑같은 병으로. 근데 현 시스템에서 그걸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급자도 있어요. 공급자 어떤 데 가면은 시골 같은 데 가서 봉고차 딱 하고 아침에 노인들 쫙 차에 태워서 싹 모셔와서 저 점심도 드리고 이렇게 마사지. 이 마사지가 물리치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치료는 치료인데 이걸 물리치료를 해갖고 보험 청구를 해요. 그리고 본인 부담 안 받아요. 그러니까 노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공짜로 뭐 밥도 주고 안마까지 시켜주는데 거기 왜 안 가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제가 이제 가상의 예입니다. 누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덕적 해이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어요. 이 건강보험은 지불자하고 그다음에 구매자가 분리되잖아요. 우리 일반 상품은 내가 돈 내고 내가 사니까 가장 저렴하게 좋은 물건 사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의료보험은 구매하는 사람은 자기가 돈을 일부밖에 안 내잖아요. 나머지 다 건보공단에서 내니까 일단 가급적이면 많이 수요하려고 하고, 예? 파는 사람도 돈 내는 사람이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으니 어떻게든 뭐 많이 팔려고 하는 이런 유인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도를 잘 설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까 지불제도 말씀도 잠깐 해주셨는데 행위별 수가 이제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행위별 수가를 주로 하는 나라는 이제는 우리나라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대부분 다 행위별 수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이제 번들 페이먼트라고 그래서 묶음으로 갑니다. 그 번들 페이먼트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수가 제도가 있는데 뭐 여러 방식으로 질병별로 묶으면 그게 DRG가 되는 거고 뭐 케이스별로 묶을 수도 있고 기관별로 묶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묶음형 지불 제도가 되는데 그 지불 제도의 개편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유인 구조를 바꿔줘서 공급자가 가급적이면 자원을 절약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틀을 바꿔주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밖에도 아까 전달책의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의 노력이 다 기울여져서 저는 다 동감해서 동호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몇 가지를 좀 해주셔서 그건 제가 같이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양극화 얘기를 하시면서 수가 정책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제가 100%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수가 틀의 기본 구조는 상급, 그다음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이렇게 4단계 구조를 해놓고 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가산을 주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큰 병원한테 돈을 더 줘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그런 아주 생생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틀이 과거 77년도에 의료보험을 도입한 이후 그 틀이 계속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저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거꾸로 의료 취약지, 농어촌 이런 데에는 기본적으로 환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업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고정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간호사도 고용하고 뭘 장비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고정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러다가 환자 수가 적으면 폐업을 하고 이제 떠나야 돼요. 그래서 그 산부인과가 없는 지금 뭐 농어촌 지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환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정작 이용하려면 내 지역에는 없어. 그러니까 차를 타고 2시간, 3시간을 가야만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 그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치유하는 방법이 뭐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방법도 있겠고 우리 건보 수가 체계 틀에 내에서도 그런 좀 공공 정책적 그런 수가 개념이 저는 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환자 수가 적은 지역에 수가를 더 많이 이렇게 주고 환자가 많은 서울에 몰리는 이런 데는 조금 덜 줘도 무방하지 않겠나. 저 개인 생각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아까 그 의료 체계 말씀도 주셨는데 공공의료가 부족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의 어떤 그 이윤 동기에 의한 의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제도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이제 영리 의료는 허용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존재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비영리 의료기관입니다. 그 개념의 뜻은 뭐냐면 비영리 기관이라는 개념의 뜻은 뭐냐면 투자자가 그 돈을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나갈 수 없는 구조예요. 예, 그러니까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벌어들인 돈은 그냥 그 안에서 해소가 되도록 하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서울대병원, 그다음에 뭐 세브란스 병원, 그다음에 성모병원, 삼성병원, 그다음에 저쪽에 뭐죠? 그 빅5 병원들 있잖아요. 그 병원들 보면 계속 병상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서 번 돈을 밖으로 빼내지를 못하니까요. 그거 다시 결국 재투자 거기다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돼서 우리나라 빅5 병원이 보건의료 교과서를 다시 썼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그 규모의 경제 때문에 뭐 1000병상까지가 최적이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써 있었는데 우리나라 병원도 이제 2000병상 넘었는데도 효율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 세계 보건의료 교과서를 다시 썼다고 하는데 일단 나중에 이태진 교수님이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보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이 많이 늘어납니다만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재정이 늘어나면 그만큼 부담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담을 하시는 것은 우리 공동의 구매. 저는 이 사회보장 복지라는 거는 공동 구매라고 생각하거든요. 의료도 공동 구매를 하면 가격이 저렴해지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표준화할 수 있고 사후 관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구매하려면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의료 공급자 집단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조건들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건강보험이라는 의미를 생각을 하시고 보험료가 좀 올라가더라도 혜택이 그만큼 늘어난다. 젊은 사람들은 병원에 잘 안 가니까 보험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실감을 못 하실지 모르시는데요. 나중에 나이 들면은 그거 다 찾아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의견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태진 교수님, 예, 부탁합니다. 네. 예, 이태진입니다. 신영석 박사님 발표 내용 잘 들었고요. 또 우리 박민수 국장님 아주 구수하고 재미있는 건강보험에 대한 설명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일단 중심으로 조금 몇 가지 질문과 또 제 나름대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몇 가지 더 코멘트를 좀 드렸으면 합니다. 오늘 뭐 발표 내용 그 토론문엔 다 있습니다만 발표 내용은 굉장히 그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를 다양하게 좀 분석을 해주셨고 또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셔가지고 이제 수입 측면 또 지출 효율화 측면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저도 그 신 박사님 발표 내용에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의료 이용량, 소위 이제 재원 일수라든지 그다음에 의사 방문 횟수 이런 것들이 거의 뭐 OECD 국가 다른 나라들의 그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현재 그걸 줄이면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드니까 수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현재 OECD 평균이니까요. 맞추기 위해서 아마 그 의료 이용량을 재원일수라든지 이런 걸 줄이고 대신 수가를 올려서 맞추자 아마 이런 제안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이제 그 이용량을 줄인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의사의 수입 그 총액을 맞추는 것이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게 더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요. 사실은 그 재원 일수라든지 뭐 이 방문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달 체계에 대한 그 변화나 그 개혁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단순히 그렇게 총액을 맞춰주고 재원 일수를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 의사 1인당 그 진료비 총액이 OECD 평균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인데 그 이제 노인 인구 비율이 OECD 평균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이제 좀 그 기준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사실
노인 인구 비율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우리가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소득 수준, 지불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OECD 평균의 한 90% 정도 수준이거든요. 뭐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낮은데 그 정도 이제 0.9 정도 해당되는데 그거를 지불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현재 의사 진료비 총액이 OECD 평균에 비슷하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트레이드오프 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것이 조금 적절한가에 대한 사실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OECD 국가와의 비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진료비 분석에서도 65세 이상과 미만을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많이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진료비가 어떤 영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데는 65세 이상을 따로 보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고 팔로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작업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의료비 증가의 주범이 과연 고령화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소위 이제 그거를 이제 뭐 그 레드 허링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 발표 자료도 보시면 나옵니다만 실제 연령별 1인당 입내원 일수가 연도별로 보면 오히려 약간씩 그 중고령층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령화가 되면 정말 노인들이 의료비를 많이 쓰고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연구들이 있는데요. 소위 건강한 고령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과거에는 70대가 되면 뭐 이제 의료비를 당연히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이제 우리가 흔히 그 뭐 우스갯소리로 자기 나이 한 노인들 자기들 나이 한 0.8 정도를 곱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70대면은 한 옛날에 50대와 같은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70대가 돼도 다 건강하게 다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비 1인당 의료비라든지 이용하는 여기 네오닐스도 나오지만 실제 좀 감소하는 경향들이 보이기 때문에 과연 고령화 자체가 정말 의료비 증가의 결정적인 이유인가? 물론 이제 의료를 많이 이용하는 노인 숫자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진료량이 늘어나는 것, 특히 내원 일당 진료 강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 자료에도 이미 다 신 박사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원 일당 진료 강도,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어떤 오더를 내리고 뭘 검사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이제 공급자 측의 요인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 요인보다는 공급자 요인이 크고 또 새로운 의료 기술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비싼 또 하지 않았던 그런 검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공급자의 진료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신 박사님도 이미 지적하셨지만 가격과 유인 체계가 중요하고요. 이것을 이제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제 얘기하실 때 재정 중립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가를 올리고 그다음에 수가를 올려주고 양을 줄이는 이제 그런 트레이드오프를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진료비가 잘 관리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의료 수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고 가격이 올라간 만큼 수요가 줄지 않는 경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 스스로 가격에 반응해서 의료 이용을 줄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결국은 공급자가 그것을 어떻게 조절하고 관리하느냐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이런 내원일수,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주치 제도와 같은 전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오늘 그 수익 구조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지출 효율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전달 체계 개편, 그다음에 지불 보상 제도에 대한 개편 이거에 대한 변화가 없이는 사실 다른 어떤 것은 뭐 부족한 부분을 재원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되겠지만 그게 지불 제도나 전달 체계에 대한 개편 없이는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신의료 기술이 계속해서 도입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이 신의료 기술 도입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현재 이제 문재인 케어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비급여가 문제가 되니까 보장률이 낮아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70%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 예비급여로 넣고 이걸 평가해서 급여로 계속 할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시 이제 비급여로 돌리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다시 점검해봐야 될 게 예비급여로 일단 들어갔던 것을 과연 그 평가하고 나서 사후에 빼내는 것이 얼마나 원하는 만큼 원활히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의약품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어 보면 비용 효과적이지 않았던 약을 그동안 급여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이제 막 생명의 그 위협을 받는 환자들이 약이 저기 있는데 비급여고 이렇게 비싼 약을 왜 나는 못 쓰냐 이런 이제 그 불만들이 생기니까 일단 그걸 어떻게든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해주고 나중에 평가하는 소위 이제 그 위험 분담 제도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걸 그 건강보험에서 빼내는데 상당히 환자들의 저항이 있는 그런 현상들이 관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비급여에 넣었다가 이 빼내는 작업이 과연 얼마나 그 용이하겠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예비급여에 넣는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비용 효과성에 대한 어떤 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70% 보장률에 우리가 그 목표를 정해놓고 하다 보면 목표 달성은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신의료 기술이 계속해서 도입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새로운 비급여가 생겨나게 되고 이게 또 보장률 상승에 제약이 되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달리 얘기하면 지금 정부 혹은 앞으로 어떤 정부가 될지 모르지만 보장률이라고는 이 수치에 너무 목표를 두고 그거를 달성하려고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원칙, 정말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급여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원칙을 세워놓고 새로운 의료기술이 도입되면 보험자가 굉장히 신속한 평가 이걸 통해서 급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보험에서 전혀 그러니까 급여하지 않는 어떤 그런 비용 효과성에 대한 그리고 보험자의 적극적인 구매자 역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아주 사소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 보험료 부과 그 기반을 부가 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 증여 상속 뭐 저하고는 사실은 뭐 저는 별로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가 없습니다만 그 한편으로 그 뭐랄까 이제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게 세금도 내고 보험료를 또 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세금이라고 하는 텍스 기반으로 그 접근하고 그것을 국고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 현재는 이제 국고 지원이 원활하게 원래 그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만 국고 지원을 통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자꾸 이제 물론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에 다 보험료를 뗀다고 하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뭐랄까요? 이미지 내지는 어떤 하여튼 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더 정확하게 거둬들이고 상속 증여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고 지원을 정확하게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리고 국고가 보험료보다 이건 뭐 교과서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보험료는 보험료보다 국고를 통한 것이 훨씬 더 그 형평성에 맞는 그 누진적인 이제 그런 재원 조달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민수 국장님이 그 물리치료에 대해서 약간 그 가상적인 얘기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병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동네 병원에 가보시면 이 노인분들을 물리치료실에서 아주 매일 불러다가 이렇게 마사지 해드리는 게 사실 우리 의원들이 많은 의원들이 대부분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의원들이 생존하고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을 실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달 체계 그리고 지불 보상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와 토론 두 분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1시가 돼서 그렇긴 한데
저희가 보도 1시에 마쳐야 되는데요. 혹시 10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치면 좋겠는데 학생들이나 혹시 플로어에 질문 있으면 좀 하시죠. 예, 선생님 하시죠. 마이크. 시간이 없는데 아까 재정 예산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에 대해서 재정 예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건강보험에 대해서 재정 예산 한다는 건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걸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재정 예산에 대해서 정부가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자들이 있고 관련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학자들이 하고 있는 거에서도 극단히 이견들이 있어가지고 국민연금에서는 어떤 데는 2060년이 가야지 이제 고갈이 된다. 지금 600조가 넘는 돈. 어떤 데는 앞으로 20년 그러니까 2040년 가면 다 고갈이 됐거든요. 뭐 이런 극단이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봐서 건강보험 예산은 양극단에 정부가 계산한 거 맞고 양극단의 의견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까 MRI 말씀하셨는데요. 미국의 블로그나 기사를 볼 것 같으면 헬스케어 분야가 빅데이터 어나리틱스가 제일 잘 활용되는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MRI 전남대학교 성경병원 얘기하셨습니다만 그거는 MRI 이용 같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빅데이터 분석이 있지 않다, 혹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전형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헬스케어에 있어서 데이터 어나리틱스 이거의 현재 스테이트 오브 아트가 어떤지 그걸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도 한꺼번에 받아서 한꺼번에 말씀하실 시간 좀 저희 말씀 않겠습니다. 상황 말씀하시고 예. 저 여기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인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한국의 건강보험 때문에 외국인 특히 유학생이나 직장인 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그 이유는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는데 한국에서 이 외국인 때문에 건강보험 적자가 되게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유학생들끼리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한국 정부가 유학생한테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적자를 보태주는 그런 것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다들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유학생들이 그런 실비보험 같은 저렴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요.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근데 만약에 개업을 하게 되면 한 달에 11만 원 정도의 반 정도, 5만 원 넘게 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고지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학생들이 이게 별로 적절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에 한 명 학생이 그런 보험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이게 선택을 해서 낼 수 있는 그런 보험인데, 어떤 학생이 이런 고가 의료 보험을 내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12만 원의 진료비를 나오는데 거기서 10만 원이 공단 부담이 안 돼서 만 원만 50% 해서 공제를 받아서 자비를 11만 원을 냈어요. 그래서 너무 불공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월마다 꼬박꼬박 해서 비싼 보험료를 냈는데 정작 쓰게 되면은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라고 억울하는 그런 심정도 있고, 그리고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정말 많이 내지만 다들 젊으신 분이라서 대신 혜택을 사실은 많이 받을 필요는 없고 받을 시기도 아니고, 그래서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그 보도를 그 보니까 이렇게 건강보험 가입하는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적자는 아니고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 입국을 해서 3개월 이후에 그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서 그렇게 병치료 해서 비싼 보험료 들어서 나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동포들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면 일반 외국인들이 3개월 이상 체류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는 그 언론에서 이런 보험료의 적자 문제는 외국인한테 돌려서 외국인이 약간 뭐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건강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오늘 와서도 들어보니까, 근데 처음에는 저희 외국인이 정말 잘 못하고 있다는 그런 자체감을 느꼈거든요. 근데 또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다른 문제점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물론 제 질문은 오늘의 이게 포커스가 약간 벗어나지만 이게 나중에 외국인에 대한 그런 건강보험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시는 그 기반 확대를 해야 하는데 외국인한테 또 뭐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뭐 제도의 설계라든지 제도를 보호하면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네. 자, 고맙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질문. 예, 김원수. 저는 간단하게 지금 이제 건강보험 재정 관련해서 물론 이제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 그것도 있지만 이제 수요 아까 말씀하신 거 급속도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거를 좀 슬로우다운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이 의료라는 게 지불자하고 구매자가 지금 이제 다른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도 물론 고려하실 수 있지만 그 환자 부담금, 그 중에서 특히 경증 환자에 대한 부담금을 좀 인상시켜서 그 수요를 좀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보면은 보통 환자 본인 부담금이 뭐 한 20불, 뭐 보험이 있어도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감기 들면은 뭐 3,000원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소득 수준에서 과연 어느 정도 이게 디터런스 효과가 있을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조금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뭐 사실은 더 논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 때문에 이 정도로 마쳤으면 좋겠고요. 신 박사님 먼저 하시고, 아까 이 외국인은 아마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예. 아까 여기 연금을 예로 드셔가지고 아마 건강보험도 양극단의 의견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연금하고 건강보험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보험은 단기 소멸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해에 필요한 것을 그 해에 이제 염출을 해서 제도를 운영하는 게 단기 소멸보험이기 때문에 국고 지원을 얼마를 하느냐, 보험료율을 얼마나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예측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국민연금만큼 뭐 이렇게 양극단의 의견으로 크게 갈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요즘 뭐 세계적으로 뭐 대단히 특히 헬스케어 분야에 이게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거다. 시장 규모 가장 클 거다. 뭐 밥 클라우스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미 이런 논란 한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제 법적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이쪽 헬스케어 분야에서 잘 진도를 못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시장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뭐 어떤 디바이스 같은 거를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분석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그런데 어떻든 우리 지금 의료 쪽만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모바일 데이터라는 게 있고, 메디컬 그러니까 유전체 데이터라는 게 있고 EMR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치료 관련되는 그런 평생 누적 정보 EMR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에브리데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모바일 데이터, 식이, 운동 이런 거 관련되는 게 있고, 유전 관련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한 곳에 뭐 집적을 하든 뭔가 플랫폼을 형성하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앞으로 잠재력이 또는 세계를 헬스케어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많은 아이디어들이 지금 도출돼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개인정보가 어떻고 유전체 검사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요거를 메인 아젠다로 설정해서 논의하고 있기는 하나 그렇지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뭐 시민단체랄지 우려하는 바들 이런 것들이 그 위에 있어서 이 정부 내에서 얼마나 그걸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뭐 요거는 아마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판단이 돼서 어떻든 민간 공공 다 같이 우리 다 꾸준히 준비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외국인 관련해 가지고 학생 질문 주신 게 이제 우리나라 제도를 촘촘하게 다 폭넓게 이해를 하시기는 사실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조금 외국인 이용에 대해서 관대해 왔던 이유는 특히 이제 외국에 우리 교포로 이렇게 외국에 나가 계신 분들 우리나라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헌신한 분들인데 그 당시에는 별로 이런 제도라는 게 제대로 없어서 많이 고생하고 외국에 나갔는데 거기 가서 또 여유가 없다 보니 특히 미국 같으면 보험료가 대단히 비싼데 이제 그래서 무보험 상태에 있을 그런 가능성도 높고 이분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프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나라 다시 돌아와서 좀 치료받을 수 있는 거를 조금 여유 있게 틀을 터놓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놨었는데 제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자주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건보 재정이 좀 이제 지출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언론에서 이걸 또 질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오고 있는 편인데 외국인 학생도 똑같은 시간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거의 부담을 안 시키면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그런 모양새로 특히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 근데 제가 예를 들면 8년에 외국 안식년을 갔는데 10년 전입니다만은 그때 1년 의료비 학교에서 제 미국 학교에 지급했던 게 1,400만 원 냈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그러니까 아까 학생들 수준에서는 5만 원, 10만 원이 대단히 부담스럽겠지만 사실은 그런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국민이 한 가구당 평균 보험료 내는 게 11만 원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학생들로 봐서 뭐 5만 원 냈다 결코 많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국민에 비해서 다만 부용 부담과 이용의 시점 간 차이. 젊었을 때는 내가 잘 안 가는데 근데 나중에 내가 공부 마치고 나는 우리나라 돌아갈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쓸 때랑 부담할 때랑 그런 시점의 차이 때문에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의 제기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의 속성이라는 게 그 사회를 운용하는 그 구성원들에게 형평성을 제공하고 사회 연대성, 소득 재분배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틀을 외국인만 별도로 운영한다 할지 이러지 않는 한 그렇게 별도로 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수요 억제책 관련해 가지고 아까 우리 이태진 교수님도 이제 지불 전달책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아까 뭐 이렇게 고령화 때문이냐 왜 이제 이용량을 줄이면서 수가 인상 이제 이런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시간도 제약이 있고 페이지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다 다 하지는 못하죠. 근데 내용이 이제 이건 뭘 담고 있냐면 요즘 제가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어떤 형태로 정부가 규제를 하든 공급자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다. 왜 이 서비스 제공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의료 공급자 이게 의사가 아닌 한 이 성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너 이거 진료 잘못했어 이렇게 지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해결 방안은 뭐냐? 이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권한도 주고 책임도 부여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럼섬 방식으로 지금은 이제 외국에서 하고 있는 게 네트워크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통합 의료 체계로 지금 전환하는 그런 시범 사업들이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의료 이용을 소비자가 많이 하고 싶어도 의료 공급자가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분들은 최적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정보를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진료하지 않아.
적당한 수준. 다만 거기에다가 경쟁 메커니즘을 네트워크를 조금 다양하게 만들어서 경쟁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으면 필요한 진료는 하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거다. 이런 시범 사업들이 진행 중이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이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모형으로 우리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용량은 좀 줄어들고 수가는 좀 왜냐하면 공급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좀 시켜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의료 이용 진료 비용이 조금 우리가 감당 가능한 속도로 증가를 해야지. 예를 들면 경제 성장이 2%다. 그러면 2% 수준 정도면 감당이 가능할 텐데 지금 막 8% 9% 증가하고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런 말을 풀어서 쓰지 못하고 수가는 이렇게 하되 양은 조금 줄여보자. 이렇게만 제가 지금 간략하게 조금 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예비급여도 아까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제 어떻게 일단 들어온 걸 빼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보기에 문케어의 핵심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매년 평균적으로 5, 6천억씩 추가 투입했고 정부 바뀔 때마다 2, 3조씩 건강보험의 추가 보장성을 늘리기 위해서 추가 투입했는데 보장률이 안 늘어나요. 그 이유는 분모에 있는 것들이 더 빠른 속도로 분자에 5, 6천억 1조 2조를 넣었지만 분모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비급여라는 게 건강보험권에서 관리가 안 되는 비급여라는 게 자꾸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가져오는 건데 문케어는 이 비급여 들어오는 거를 다 제도권으로 끌어오겠다는 겁니다. 다 그 급여로 넣어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건데 비급여로 밖에다 제도 밖으로 놔두게 되면 의료기관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정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이 수가라는 거를 국가가 심평원을 통해서 결정을 한단 말이죠. 어느 기관도 이 가격을 벗어나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통제가 되는 그리고 이거를 돈을 받기 위해서는 국적에다 청구를 하게 된다면 심사평가원에다 그러니까 이게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니 비급여에 있을 때는 청구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수입으로 다 챙긴단 말이죠. 이런 데 의미가 있다. 이번에 이제 예비급여라는 제도라는 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본인 부담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2013년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하도 우리 그 경증으로 상급 종합병원을 많이 이용하니까 거기 약제비 본인 부담을 대폭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자제시켜 보려고 1년 동안 효과가 있고 두 번째부터는 효과가 다 없어졌어요. 이유는 뭐냐면 업코딩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약제비 본인 부담을 30% 하던 걸 60%로 때리니까 환자들에게 굉장한 부담이지 않습니까? 경증 질환 53개를 분류를 해서 요거에 해당되면 이렇게 약제비 본인 부담을 높입니다 해서 제도를 했는데 처음에 1년 동안 이렇게 작동을 하다가 환자들이 컴플레인을 하니 이 경증 질환보다 유사한 정도 한 단계 높은 질환으로 이렇게 코드를 바꿔주면 부담이 안 높아져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서로 이해가 맞아 떨어지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환자들도 이런 정도 일부 올라가는 거 크게 신경 안 쓰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리고 외국의 논문을 봐도 본인 부담 일부 인상에서 제도 효과 나타났다는 것은 지금까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 정책은 거의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아까 유학생 그 질문 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법이 개정돼 가지고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모든 유학생들한테 건보 가입을 의무하는 걸로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학생한테도 건보를 가입해야 된다. 6개월 이상 체류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현실적인 그 사례를 좀 보니까 이거는 조금 법 개정하는 걸 조금 좀 세밀하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시행령 할 때 아마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의견 받고 있는 기간이고 시행령 그 내용을 지금 하면서 아마 교육부도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상태고 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법의 틀은 벗어나지는 못하겠지만 정부에서는 어쨌든 그 범위 안에서 좀 합리적인 안 도출되도록 하겠고 필요하면 뭐 법 개정도 다시 좀 건의를 드리든지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빅데이터도 제가 잠깐 빅데이터는 뭐 여러 분야에 건보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이게 우리나라 이제 그 앞으로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키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 법이 대단하더라고요. 예, 이게 저 행안부 법인데요. 이 법 때문에 뭐 의료 공공기관 하여튼 정보 갖고 있는 데서 뭐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행안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가 열리면 예, 그게 아마 통과가 돼야 이게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참여연대라든지 그 시민단체가 그것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했다 그래가지고 그 구체적인 사건 뭐그 문제 제기한 거 있어요? 그 추상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안 된다 이런 얘기 이상. 구체적인 사례요? 예. 보건의료 아 보건의료 쪽에 분야에서. 보건의료 쪽에 그러니까 사례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건보공단 직원들이 그 건보공단에 엄청난 개인정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사적으로 뭐 어느 연예인 아니면 자기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들여다보고 뭐 이런 건들도 있었습니다. 지적당하고. 예. 그 빅데이터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 그 오늘 제 947회 포럼 장시간 동안 발표하신 분, 토론하신 분, 정말 귀한 분들이 최고 전문가들이 말씀해 주셔서 오늘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지출 관련해서 늘 수요 요인만 생각했는데 공급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한 수를 또 배웠고요. 그 다음에 재원 관련해 가지고도 늘 생각하는 보험료, 뭐 부담금 이런 거 말하는데 오늘 세금으로 하는 걸 또 한 수 배웠는데 아마 저희 행정하시는 분들은 이 주제를 각각 이제 어떤 식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게 더 유리하고 형평성과 능률성, 어떤 식의 수요자용 공급용 중 어떤 식으로 방식을 만드는 것이 보다 공공가치를 달성하면서 또 보다 더 능률적인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계신 모든 분들 서로 감사하고 축하하면서 947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